내용 제가 할게요. 사진. 아이고,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날이 굉장히 추워졌어요, 그죠? 예. 아침 일어나기 싫죠, 그죠? 그래도 뭐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해야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내년까지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또 이제 내년 지나서 내후년에 또 한 번 제도가 살짝 출제 유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알잖아요. 네 과목 체제에서 25문제로 넘어가면 또 뭐 난도나 내용 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자,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교재 82쪽 펴시면 돼요. 82쪽. 우리가 지난주에 12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82쪽 펴시면 되고요. 한번 보죠. 자, 문제 먼저 보시면 그냥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심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뭐 주제 찾는 거고요. 한번 보죠. 이때는 내용을 쭉 보는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 한점이 어느 시대의 중국 한점이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다 그러면 기반이 뭔지는 확실치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이나 기반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네요. 그죠? 이견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느 한 시대의 한점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개별 한자들이 수입된 시차에 따라서 여러 시대의 중국 한점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반을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역접 표지 나오죠. 그죠? 중심 내용이니까 이런 표지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 한자음은 중국 한자음과도 다르고 일본 한자음과도 다르고 베트남 옛 한자음과도 다르다 그러면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한자음 자체가 다른 것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는 거. 자, 물론 그것이 그 기원이 된 중국 한자음과 아무런 대응관계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서요. 역시 대응관계를 다시 한번 또 그죠 역적으로 뒤집어주면서 한국어 문책의 영역으로 뭘 띠는 경우 독특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오죠. 특히 중심 내용 찾는 거기 때문에 역접 이후의 표지를 중심으로 보면 한국 한자음의 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중국 한자음과 대응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독특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렵지 않은 글이죠. 그래서 결론으로 가고 있죠. 한국 한자음을 영어로는 시노코리안이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가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뭐라는 거. 한국어라는 거. 역시 우리 고유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라고 발음할 때 중국인도 일본인도 따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한 그것이 뭡니까? 그냥 중국 한자 발음으로 학교겠죠.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에샤오 이렇게 읽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역시 일본어로 학교일 텐데 갖고 뭐 이런 식으로 읽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인 줄을 알아차리기는 힘들다. 자, 이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한자음은 한국 한자음만의 특성이 있다. 독특한 모습을 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한국어의 범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번에 한국 한자음의 특성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조심해야 되는 건 기원이나 계통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얘가 난도가 하 자체는 아닌 게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기반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다, 확실치 않다. 확실치 않고 이견이 있다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14번은요, 순서 문제 변형인데, 물론 이제 올해 국가직 지방직에는 이렇게 끼워 넣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순서 문제 변형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해 두는 게 좋죠. 자, 이거 내용 한번 보시면, 인형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먼저 봐야겠죠, 뭐. 자, 인형은 사람처럼 박자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구경하던 후궁들의 윙크를 하며 추파를 던지기까지 했다. 인형의 추태에 화가 난 모광이 기술자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서둘러 인형을 해체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제야 뭐가 드러났다? 인형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러면 당연히 요 뒷부분에서는요. 해체하고 실체가 드러나는데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럼 보시면 보죠. 기억엔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인형 얘기 없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를 여기부터 보죠. 이를 이상히 여긴 모광이 왜 물건을 가지고 오지 않고 사람을 데리고 왔는지 묻자 그는 이것이 움직이는 인형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에 이에 놀란 모광은 그죠? 움직이는 인형이라는 말에 놀란 거겠죠. 인형을 꼼꼼히 살펴봤지만 사람과 다른 점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야 지금 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실체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근데 봤더니 그것은 이라고 앞에 거 가리키면서 색을 칠한 가죽과 나무로 만들어진 기계 장치였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사실 무엇이었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인형의 실체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중간에 끼워 넣기에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디귿 쪽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고요. 특히 이제 사실적인 읽기 부분에서 우리 후반부 문제 좀 보면, 그죠? 뭐 4회 후반부하고 5회, 6회 문제 보면 순서 문제가 좀 까다로운 게 몇 개가 섞여 있죠. 순서 문제는 꾸준히 나오는 거니까 그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한번 보죠. 15번 보면, 그죠? 다음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이런 글 같은 경우는 보통 중심 내용을 묻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그 각도에서 조금 벗어나 있죠. 그죠? 전체를 읽어서 중심을 묻는다기보다는, 그죠? 한번 보죠. 일단은 크게 축이 두 가지예요. 누구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 예. 그죠?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그다음에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예요? 그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누구? 모차르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생애가 사실 알려진 것과 다른 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일단 바흐 얘기하면서 그러나 라고 하면서 실은 7년째, 어디 있는 7년째예요?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27년 중에 7년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이프치히의 칸토르 지구로는 가정을 꾸리기에 수입이 충분치 못해서 다른 일을 하기도 했고 다른 궁정에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칸타타를 쓰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최근의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러면 바흐가 평생 칸타타를 쓴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바흐도 역시 뭐가 중요했다는 겁니까? 가정 꾸리는 수입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할 수밖에 없어서 칸타타를 멈춘 적이 있다. 근데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라고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처우라는 거죠. 처우. 그죠? 그래서 일단 음악 감독 직으로는 수입이 충분치 않아서 다른 일을 알아보기도 했다. 그래서 칸타타를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대우를 중시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 다만 이제 2, 3, 4번을 좀 걸을 필요가 있는데 2번은 보세요. 생애 준 7년 정도 칸타타를 작곡했다. 조심해야 되는 건 물론 여기 보면 7년째에 다른 일 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면서 뭘 쓰지 않게 됐다? 칸타타를 쓰지 않게 됐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7년째라는 건 뭐예요? 라이프치히에서 머물렀던 몇 년 동안? 27년 동안 중에 7년째거든요. 그러면 전체 생애 중에 7년만 썼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라이프치히에 그죠? 라이프치히에 머물기 이전에 칸타타를 썼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에 머무는 동안 7년만 그죠? 칸타타를 작곡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진술이겠지만 뭐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전체 생애 중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보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밑줄 쳐볼까요? 라이프치히에 27년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무는 7년째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일 알아보면서 그것을 계기로 칸타타를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거니까 그죠? 칸타타를 7년 동안 작곡했다라는 것은 라이프치히에 머무는 동안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체 생애 중에 7년 동안 칸타타를 작곡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3번 보면 모차르트가 사망하던 당일 비내 날씨는 굳었다. 이건 뭐 금방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얘기하고 나서 이 부분 한번 보죠. 그 후 이러한 이야기는 빈 기상대에 남아있는 기상자료와 뭐하지 않았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랬으니까 날씨 굳었던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뒤쪽에 보면 빈곤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걸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모차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정도로 수입이 뭐 적지는 않았다 그러면 걸작을 남기는 동안에도 수입이 적지는 않았다는 거니까 무슨 관계는 아니에요. 반비례 관계는 아니죠. 그죠? 걸작을 남기는 동안 수입이 가장 적었다면 반비례 관계겠지만 그 정도로 수입이 적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아닌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5쪽 넘어가서 보시죠. 그죠? 이건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거고요. 16번 한번 보시면. 역시 순서 문제고요. 얘도 2개씩은 잡히는데 전체 배열이 좀 문제가 됐던 애였을 겁니다. 한번 보죠. 기준 좀 잡아보죠. 일단 선택지 보면 가 아니면 뭐가 먼저입니까? 나가 먼저죠. 그러면 가부터 한번 보죠. 가 보면요.
현대 사회에서 일단 뭐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 계층의 뭡니까? 분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한국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 계층의 분화에 따라서 뭐도 나타난다? 언어의 분화의 존재도 인정될 터이지만 현대 한국 사회는 그처럼 계층 사이의 경계가 확연한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보세요. 계층의 분화가 분명할 때 언어 분화의 존재도 인정되는데 계층 사이의 경계가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 분화도 확연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연관해서는 특정 직업 또는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에 의거한 구분 정도가 제기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계층 분화가 뚜렷하지 않아서 언어 분화도 뚜렷하지 않고 그냥 직업이나 지역 산업에 의거한 정도만 있을 뿐이다. 일단 핵심은 사회 계층과 언어 분화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아가 또 후보군에 있으니까 나 한번 보죠. 역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 사회계층 얘기하면서 자, 사회계층은 한 사회 안에서 경제적 신분적으로 구별되는 인간 집단을 말하고 그러기에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끼리 사회적으로 더 많이 뭐하게 된다? 접촉하게 되고 상이한 다른 계층에 속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그러한 접촉이 훨씬 더 적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좀 각도가 다르네요. 뭡니까? 사회계층과 뭐 얘기하고 있어요? 접촉 얘기하고 있는데 가하고 나만 봐서는요. 둘 중에 뭐가 나올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소재 점검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 봤더니 역접이나 전환의 표지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앞 내용과 반대되거나 앞 내용과 화제가 달라지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한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들 사이에 어이구 정말 다행이네요. 뭐가 나왔어요? 접촉이 적어지고 그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언어적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역시 분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는 지금 뭐 다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나 다음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죠? 그래서 계층과 접촉의 관계. 그런데 접촉에 따라서 뭐가 분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해가지고요. 언어 분화라는 다른 소재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이어가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죠? 접촉 달라지는데 접촉이 적어지면 언어 분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사회계층의 구별이 엄격한 사회일수록 그에 따른 언어 분화가 쉬이 일어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하고 남고요. 자, 반상의 구별이 있었던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양반과 평민의 언어가 달랐다는 여럿의 보고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해요. 일단 위상 잡을 수 있는 건 나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 다가 나온다는 거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라 보면 그렇더라도 우리 보통 그렇더라도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가지고요. 앞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반대되는 이야기로 이끌어갈 때 그렇더라도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러면 그렇더라도 사회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 보세요. 언어와 연관해서는 분화가 뚜렷하지 않는데 계층에 따른 뚜렷하지 않은데 계층에 따른 언어의 변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라가 뭐 다음에 이어져야 돼요? 가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자, 제피다 등에 나타나는 음라우트의 시전율이 학력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보고는 바로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일단 딴 건 둘째 치고요. 나 다음에 다, 가 다음에 라 이어지는 거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잡고 나서는 답이 확정이 안 되죠. 왜 그래요? 2번에서도 뭡니까? 가라, 나다. 3번에서는 뭐예요? 나다, 가라.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젠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확실한 표지 잡으면 4개 중에 하나만 그 확실한 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이럴 때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유사한 소재들끼리 최대한 뭐 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단 나 자체는 계층과 접촉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언어 분화. 그죠? 그 다음에 가에서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계층과 언어 분화. 라에서도 뭐 얘기하고 있죠? 계층과 언어의 변이. 언어의 변이가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니까 분화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다, 가, 라가 다 공통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언어 변이와 언어 분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3개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계층에 따른 접촉, 접촉에 따른 언어 분화, 그 다음에 언어 분화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어의 변이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요.
다, 가, 라가 다 언어의 분화, 언어 변이라는 공통 소재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소재를 다루는 내용이 묶여 있어야 된다는 원리 기반에 본다면 나가 맨 앞에 나오고요. 다가, 라가 그 뒤에 이어지는 패턴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순서 위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는요. 뭐로 묶어줘야 돼요? 소재의 유사성이나 소재의 동일성으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최대한 붙어 있어야 한다. 그 마지막 기준까지도 적용을 해주세요. 그죠? 지시어나 이런 위상으로는요. 2개씩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소재 유사성으로 묶어야 한다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6쪽 한번 넘어가 보죠. 17번이요. 자, 일치 문제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우리가 봤을 때는 난도가 하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정도면. 그죠? 근데 이게 또 정답률이 80%가 넘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실제 이제 제가 통계를 낼 때 실제 시험 보면서 통계를 내거든요. 실제 시험 보면서 통계를 내다 보니까 다른 문제 풀다가 이런데 시간을 조금 적게 쏟게 되면 그죠? 이제 헷갈려서 빨리 읽다가 실수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단독으로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지만 막상 또 정답률 체크를 해보면 80%가 넘지가 않습니다. 그죠? 한번 보죠. 어차피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선택적 하굣길 한번 보죠. 일단 1번은 경제 성장과 국민성,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니까 경찰의 단속과 처벌로 무질서 잡는 거, 그 다음에 기초 질서 정신, 작은 실천, 그 다음에 기초 질서 어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등등등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한번 보면 첫째 줄에 우리는 그동안 피땀 흘린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문장 보죠. 하지만 과연 우리 국민성은 어떠할까면서 여러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까지 든다? 착잡한 마음마저 든다. 그럼 뭡니까 이게? 경제 성장은 이루어왔지만 국민성은 어떻다? 그죠? 좀 착잡하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이 문단에 보면 기초 질서 정신 얘기를 하면서 쓰레기 줍는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줍는 이런 행동이 기초 질서 정신과 관련이 되는 거고 1문단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줍기는커녕 마구 버리는 사람들. 그럼 일종의 뭘 어기는 겁니까? 기초 질서를 어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굳이 2문단 내용 연결하지 않아도 그냥 여기에 들고 있는 사례들이 기초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례하고 관련이 되는 거지만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기초 질서입니까?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또 그런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글 안에서는 쓰레기 줍는 이런 것들을 일종의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초 질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1문단에서 이해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은 다 기초 질서를 어기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일단 2문단 한번 보시면 물론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라고 해가지고 뒤집어주면서 이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미봉책이 뭐예요? 미봉책. 예. 미봉책 많이 쓰는 말이기는 하죠. 그죠? 우리가 고식지계라고 얘기도 하고. 여기다 써볼까요? 미봉책 그러면 뭡니까? 근원적이지 않은 일시적인 해결책. 그죠? 우리 왜 속담으로 따지면 언발의 오줌 누기 이런 속담도 쓰잖아요. 근원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해결책을 해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요. 무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기초 질서 정신이 자리 잡지 않고는 올바른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건 이 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거겠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기초 질서 정신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것, 작은 실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번도 확인이 됩니다. 뭐 생각할 거리가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닌데 그죠? 다만 이제 요런 1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제시문의 흐름에 따르면
글쓴이가 생각하는 기초 질서 정신과 관련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18번도 한번 가보죠. 그 기상직이라고 타이틀 붙은 게 조금 까다로운 게 문제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지금은 따로 출제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냥 국가직 문제로 같이 보고요. 자, 보죠. 요거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자, 1번 보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자의 뭡니까?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재산 처분할 권리, 이득을 볼 권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2번 보니까 그죠? 자녀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녀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다? 소유주와 대리인이 갖고 있다. 그다음에 3번 보니까 소유주가 국민이래요. 국영기업의 소유주. 그래서 자녀 청구권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정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국영기업에 고용된 경영자. 그죠? 그들이 얘기하는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자, 소유자, 자녀 청구권, 소유주, 경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 보면, 1문단 한번 보세요. 그죠? 1문단에 우리 교재로 보면, 그죠? 예, 두 번째 줄 한번 보면, 소유권 얘기해가지고요. 그죠? 일단, 소유권은 소유자에게 중요한 권리를 주는데, 첫 번째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고, 두 번째는 재산으로 뭡니까? 이용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권리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확인이 되는 거예요? 1번. 그냥 가볍게 확인이 되고요. 쭉 읽어보죠. 이유는 재산의 소유주가 자신의 재산을 생산적으로 이용할 작정으로 구매한 온갖 투입 요소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고 난 뒤에 그에게 남는 것 따라서 이윤을 청구할 권리를 자녀 청구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소유주가 자녀 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녀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건 누구예요? 소유주죠. 그 다음에 공급자들은 이윤의 양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단에서 국영기업은 전체 국민에게 집단적으로 소유되는 것이고, 고정된 임금으로 고용된 직업적인 경영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업이라, 따라서 자녀 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기업 소유주인 누구? 국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2번 한번 보니까 자녀 청구권이라는 게 이윤을 낼 수 있도록, 그죠? 이윤에 대한 그런 것들 작정으로 구매한 투입 요소의 지분을 완료한 등등인데, 이건 누구한테 있다고요? 누구한테 있다? 소유주에게 있고, 그 다음에 소유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전체 국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번에 소유주와 누구에게 있지는 않은 거예요. 소유주에게는 있지만 누구한테는? 대리인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이 투입 요소 공급자들이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대리인들, 경영자들 되는 거죠. 맞지 않아요? 그죠? 월급 받는 사람들. 그래서 2번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단에 맞아 보면 여기 세 개는 대리인들이 지금 누구라는 거? 고용한 경영자들. 여기서 앞에서 얘기하는 정해진 금액만 받으면 되는 투입 요소 공급자들이 되는 거고, 이들은 수익에 신경 쓰지 않고요. 자녀 청구권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의 후반부 한번 보면 이런 얘기를 나와 있죠. 그러나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그 까닭은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정보의 격차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고용된 경영자가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며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보세요. 일단은 뭐의 격차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정보의 격차 이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뭐가 충분하지 않다,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뒤에 보니까 이 정보의 격차는 소유주인 국민은 정보가 적고 대리인은 정보가 많다는 거죠. 왜? 국민들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국민들에게 정보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맞고요.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돌린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뭐라고? 통제할 수 없는 요인, 이런 것들이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4번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답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네, 19번 한번 가보죠. 19번. 자, 얘도 순서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죠? 일단 선택지 먼저 보죠. 자, 선택지 먼저 보시면 뭐나 뭐가 먼저입니까? 나 아니면 뭡니까?
라가 먼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하고 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 보니까 근대성, 즉 모더니티는 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근대성에서 얘기하는 권력의 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원으로 둘러싸인 제수들의 묻은 방을 간수가 한가운데서 감시하게 되어 있는 푸코의 원형 과목 파놉티콘 많이 들어봤던 거죠. 이 모더니티의 간지를 잘 설명해 준다. 이 간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간지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요게 간사란 뜻이죠. 그래서 뭐 별건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는 간지는 간사한 지혜 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물론 뭐 요 뜻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기는 해요. 그 다음에 죄수들은 간수가 도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그러니 자신이 항상 관찰당하고 있다는 강박에 시달린다. 당연히 감옥 안의 규율을 알아서 다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라 보니까 역시 시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선이 일종의 뭐가 된다고요? 권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자만이 시선을 소유할 수 있고 고궁에 들어가 보면 그죠? 왕의 의자는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각종 국가 행사에서 대통령의 의자는 가장 높고 정 가운데 있다. 원근법의 소실점처럼 모든 절차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이런 건 재밌네요. 뭐가 있어요? 뿐만 아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시선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뭐예요? 추가해 주는 게 뒤쪽에 나온다는 얘기겠네요. 일단 나하고 라만 봐서는요. 둘 다 권력과 시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와야 할지 여기서 바로 잡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빨리 가봐야죠. 외적 규율에 내면하다. 근대적 주체는 이처럼이라고 앞에 거 가리키고 있네요. 그죠?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을 의식하는 방식으로 형성되었다. 모더니티의 전제가 되는 이성적 주체란 외적 강제의 자발적 복종에 불과하다는 푸코식 모더니티 비판이다라는 거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을 의식하는 얘기를 이미 어디서 해주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누구 얘기도 하고 있죠? 여기서? 푸코 그러면 나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해요. 가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가 맨 앞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 한번 보죠. 권력자의 위치는 행사장의 모든 상황을 시선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시선과 권력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디 뒤에 나와야겠어요? 라 다음에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시선과 권력의 관계 얘기하면서 뿐만 아니다라고 추가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당연히 권력자의 위치가 권력자가 모든 상황을 뭐로 시선으로 통제한다라는 얘기가 추가되는 게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라 다음에 다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 보면 시험 볼 때 교실 뒤편에서 뒷짐지고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다. 학생들은 시험 기간 내내 교사가 자신의 뒤통수를 뚫어져라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며 답안지를 작성한다. 커닝 따위는 어림도 없고 스스로 정직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편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지금 여기서는요. 사례가 교사가 뒷짐지고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마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스스로 감시하게 되는 원리를 얘기하는 게 어디 부분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시선을 의식하는 뭡니까? 자발적 복종이라는 거. 그죠? 이게 일종의 원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뭐가요? 마가 그죠? 가 다음에 나오는 게 적절해 보여요. 그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냥 뭉쳐 있는 걸로 찾으면 나가만 뭉쳐 있고 라다 뭉쳐 있는 거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게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위상이 뚜렷하지는 않아도요. 분명히 반드시 같이 묶여야 되는 거. 보이지 않는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시선과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두 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소재를 언급하는 것끼리 묶어서 본다면 이 글 안에서는 1번으로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됐습니까? 그죠? 요거 이렇게 풀었을 거고요. 자, 20번 한번 가보죠. 글은 긴데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참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뭔가를 읽고 계속 그렇게 국어하고 그랬는데 참 쉽지 않네요. 그죠? 예.
제가 지난주란다. 지난주 맞네. 지난주 금요일에 여기 면접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도 강의하는 걸로 했는데, 예.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이 지역 전체에, 국어 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몇 년짜리 계약이에요? 1년짜리 계약이에요. 그래서, 씨발, 나한테 왜 그래? 공교육이 한국 현대사 속에서 몇십 년 동안 못한 것을 갑자기 나한테? 그죠? 우리 뭐 딴 사람한테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나한테 묻더라. 물론 뭐 기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모든 것들을 접고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뛰어난 학자들도 몇십 년 동안 못하고 있는 걸 나 혼자 하려면 저 혼자 올인해서 매달려도 될까 말까.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연구원들 때려 붓고 거의 국가 프로젝트 사업으로 10년에 걸쳐서 한 10조 때려 박아야 되죠. 그죠? 1년에 1, 2조씩 때려 박아야 될까 말 건데,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우리 왜 면접할 때 피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장기적으로 생각 못 해봤는데,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실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그죠?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만 알려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죠? 얘기하는 건 쉽죠. 저는 그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정치권이 욕먹는 게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판과 비난의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판은 뭐가 비판이죠? 문제점 지적에 따른 대안 제시가 비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비판이고, 비난은 이거 안 되잖아. 이거 문제 있잖아. 그죠? 그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갖고 온 서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고쳐라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렵고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라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렵고, 그냥 비난하는 건 쉬워요. 이게 문제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점수가 아직도 안 나오네? 더 많이 맞아야 돼. 이게 상담이에요? 이건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쿠사리 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상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런 거 틀리니까 뭐 지금은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을 좀 하라든가, 그 다음에 한 번에 공부하는 시간을 몇 시간 정도로 제한을 해서 집중력을 유지를 하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어휘 차원에서 대응되는 것들 조심하라든가,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좀 안 됩니다. 나이 처먹을 만큼 처먹어도요, 비난과 비판의 차이점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면접 볼 짬밥은 아닌데, 그런 생각했죠. 반면 교사. 내가 혹시 남들에 대해서 그러지 않는지 반성하자. 그죠? 그러니까 방향성 제시는 쉬워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전략은 뭐예요? 방향성이죠. 그죠?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합격. 어떻게든 합격한다. 전술은 뭐예요? 그 방향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죠? 전략은 누가 못 세워요. 전체적인 목표나 방향을 누가 못 세우냐고, 구체적인 방법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아닌가. 금요일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반성하면서 스스로에게 좀 화를 냈습니다. 조심하자.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 그렇게 한다면 그 상대방이 내가 강사라는 이유만으로 내 앞에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얼마나 화가 날까, 이런 생각하면서, 그죠? 예. 그래서 면접 끝나고 나오는데 여기 원장님이, 권 선생 안 싸웠지? 그래서 원장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싸우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무슨 뭐 쇼미더머니입니까? 축하합니다. 내년에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톡이 왔어요. 무슨 쇼미더머니야. 나 웃겨가지고. 근데 제가 욕한 건 죄송하고요. 근데 정말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러니까 비난을 위한 비난인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독서 얘기 물론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왔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도 거의 틀리지 않고 잘 맞을 거예요. 여기서 푸는 다양한 문제들. 근데 그 장기 플랜은 한국 근현대 교육의 역사에서 실현되지 못한 그런 건데, 그 방향성을 저한테 요구를 하면, 그리고 내년에 안 뽑으면 또 어쩔 건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나 정말. 물론 뭐 언젠가는 그게 실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체 교육계에서 뭐 일단 작은 지역에서부터라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간절하고요. 그죠? 저야 뭐 할 수 있는 건
제 아들한테 그걸 좀 먼저 실현해 보는 거죠. 그래도 아빠가 국어 선생인데 그래서 막 문제 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생각하는 독서부터 차곡차곡 시키고 그죠? 그러면 뭐 야 이러다가 제가 정선군의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모든 분들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 독히기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요. 자, 거리가 먼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뭐 강의의 질 높이는 전략, 그죠?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에서의 영어 강의, 학문 활동과 우리말, 그 다음에 뿌리에 이르지 못하는 학문의 위기.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죠? 일단 보니까 1문단의 둘째 줄 한번 가보죠. 둘째 줄 보면 먼저 염려해야 할 것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학문 활동과 우리말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쪽에서 인간의 지식과 생각은 말로 정리되고 말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해서 학문 활동과 말의 관계가 뒤쪽에서 충분히 언급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일단 3번은 나와 있는 거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11번째 줄일 겁니다. 찾으셨어요? 11번째 줄에 뭐가 나오냐면 그 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1번째 줄에 맨 오른쪽 끝에 그 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쭉 읽으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지식에 대한 열정이 더 높아 학문이 짧은 시간에 적잖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우리말도 성장하는 쪽으로 크게 변화했다. 사회적 발전이 그에 힘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중요한 논문과 강의가 오직 외국에 의지하게 된다면 이 발전은 중단될 것이다. 아니 중단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문의 위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사회의 발전이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그죠? 우리말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강의에만 의존한다면 발전이 중단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도 역시 학문 활동과 우리말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 사회 발전도 관계가 있다 그랬으니까 어떤 측면도 나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 영어 강의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 강의에 외국어에 의지하게 된다면 사회적 발전이 뭐 된다? 중단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측면과 충분히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문단에 13행인데요. 쉽게 그냥 밑에서 넷째 줄 보시면 됩니다. 밑에서 넷째 줄. 이 문단이 밑에서 넷째 줄에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인삼뿌리와 배추뿌리가 학술활동의 도구로 사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첨단의 사고도 어떤 섬세한 말도 이 뿌리들에 이르지 못할 때, 그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뿌리라는 것은 인삼뿌리와 배추뿌리가 아니라 어떤 언어의 근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문은 적어도 인문학은 죽은 학문이 된다. 이 사태를 사회적 비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역시 사회적 비극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사회적 측면의 언급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언어적 근원에 뿌리에 이르지 못하면 학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죽은 학문이 된다라는 거니까 뭡니까? 학문의 위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가 기본적으로 영어로 강의하는 것에 어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지 1번에 외국어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고요. 대학에서 요즘 합니까? 외국어 강의? 특정 강좌에서? 하나요? 해요? 해요. 의미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막 프리토킹하고 막 그래요? 아니면 PPT 띄워주고 끝내요? 여기도 나오지만. PPT 띄워주고 PPT 나중에다 영어 사전 찾아보라고 파일로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 강의? 저 대학원 다닐 때 영어 강의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이었던 거 뭐냐면 저는 전공이 국어 국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영어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순풀에 아주 애매하게 비껴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론 같은 강의는 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만 놀라웠던 건 교수님 한 명이 독일 문학 비평서를 갖고 와서 원문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단어 찾아오고 해석하면서 수업하는데 미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제가 독일어를 하겠어요? 왜 원문을 갖고 와가지고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내용도 머리에 안 남고. 자, 그다음에 5회 한번 가보죠. 5회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보시면 역시 순서 문제고요. 뭐 아니면 뭐가 먼저예요? 가 아니면 다가 먼저입니다. 그죠? 한번 가보죠. 그러면 가하고 다 먼저 비교해 볼게요. 가 보면
프로이트에 따르면 자아는 무의식이 거침없이 긍정하고 갈망하는 것을 부정한다. 이들은 자아에게 거의 감추어져 있고 인간 정신은 균열돼 있고 이로 인해 자아가 자신과의 일치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이런 근원적인 균열 때문에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투명해질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도 틈새가 벌어진다. 어쨌든 인간에게 근원적인 균열이 있고 그래서 투명해질 수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틈새가 벌어지고 그리해서 서로에 대해 투명한 인간관계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 일단 자아 무의식과 그다음에 투명성 그리고 투명한 인간관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 한번 보죠. 다는 보니까요. 포스트 프라이버시의 이데올로기라고 해가지고요. 말도 어려워요. 자, 극히 단순하다. 이 이데올로기는 투명성의 이름으로 사적 영역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고, 그죠? 이를 통해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 속에는 몇 가지 오류가 들어있는데, 그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도 뭐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어쨌든 포스트 프라이버시라는 게 투명성을 요구하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투명하지 않다. 일단 둘 다 투명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재가 비슷하기는 한데 이것만 가지고 가와 다 중에 뭐가 먼저 나올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빨리 나머지 것들 봐야 되죠. 일단 가다 가지고 고민할 게 아니라 나와보니까 첫째 줄에 정말 감사하게도 투명성의 강제는 뭐가 바로 이러한 섬세함, 즉 결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다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적어도 나 앞에는요 뭐가 나와야 돼요? 섬세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섬세함으로 가리키는 건데 보니까 가와 다에 섬세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것도 한번 봅시다. 남아있는 게 라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보세요. 설사 그래도 다행인 게 이 문제는 풀 수 있게 낸 거예요.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고 해도 그러면 라 앞에는 뭐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돼요?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관계에 대한 언급은 딱 어디 나와 있습니까? 가에, 그죠? 투명한 인간관계는 결코 성립할 수 없다. 설사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고 해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요. 가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라가 나와야 되고요. 아직 우리가 못 찾은 표지가 있죠. 뭐에 대한 거? 섬세함에 대한 거, 그죠? 그러면 끝까지 추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타자가 투명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관계를 살아있게 해준다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라의 그죠? 라의 밑에서 셋째 줄 보죠. 그죠?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줄임표 나와 있는 오른쪽에 인격 전체로 연결된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내면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질문의 권리를 비밀의 권리로 제한하는 뭐가 나와 있어요? 섬세함과 자제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나에서 바로 이러한 섬세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글은요. 가 다음에 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어져야 되는 겁니까? 라가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내용 자체는 조금 까다로워 보이지만 그죠? 지시 표현으로 명확히 연결되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가, 라, 나로 이어지는 게 먼저 있는지 찾아야 할 겁니다. 가, 라, 나로 이어지는 게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죠?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충분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보시고. 그러니까 내용이 좀 눈에 안 들어오고 소재가 낯설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출제진이 다 생각이 있겠죠. 당연히 연결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래서 지시 표현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동일한 소재가 뭉쳐 있어야 된다는 원리 같은 거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전형적인 일치 문제고요. 일단 선택지 보죠. 얘는 글이 짧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서 다 드러나서 노란색으로 표시하면 거의 다 칠해야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봅니다. 자, 1번 한번 가보죠. 선택지 1번 봤더니 동서양 건축의 차이점 그리고 요소를 간의 관련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다음에 2번 보니까 동양의 건축 재료는 뭐가 많이 쓰인다? 목재가 많이 쓰인 이유 같은 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건축의 사이의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번 보니까 동양의 건축은 자연환경에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인공조형물에 대해 폐쇄적이다. 당연히 4번은요. 두 가지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따로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죠? 한번 가보죠, 그러면. 1문단에. 자, 보니까요. 한국 건축은 사이의 개념을 중시하고요. 사이의 크기는 기능과 사회적 위계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요런 나와 있네요. 한국 건축의 사이는 공간, 시간, 인간 모두를 사이의 한 종류로 본다라는 거 몇 번 확인이 되는 겁니까? 3번. 그죠? 사이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들 확인되고요. 금방 찾아지네요. 자, 서양의 과학적 사고가 물체를 부분들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불변하는 요소들을 분석함으로써 본질 파악을 추구했다면 동양은 사이, 즉 요소들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가치의 의미와 원천을 찾았다.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동양 건축은 그죠? 사이, 요소들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었고 얘네들은 요소들을 그냥 따로따로 분석했다라고 해가지고요. 선택지 몇 번이요? 그죠? 1번도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서양 건축이 내적 구성, 폐쇄적 조직을 강조한 객체 형태를 추구했다면 동양 건축은 뭐 상황, 자연환경과의 어울림을 통해 미를 추구했다. 그래서 동양의 목재 가구법에 의한 건축 구성 양식에서 사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동양의 건축이 그죠? 석재가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목재는 뭐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석재보다 목재 이 양식은 조적식 여기에 돌이라는 부분에서 바로 석재가 들어간 벽돌도 석재고요. 자, 조적식보다 환경에 개방적이고 환기를 좋게 하고 차단을 거부하고 자연과의 대화를 강조한다. 그래서 뭡니까? 조적식, 자, 석재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목재 가구법을 썼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니까 자연 환경에 개방적이라는 것도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죠? 환경에 개방적이다. 나와 있죠. 근데 4번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정보는 확인이 되는데 뭐가 확인이 안 돼요? 인공 조형물에 대해서 뭐 폐쇄적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은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괜찮죠? 그죠? 이것도 뭐 특별히 꼬아내는 거 없었기 때문에 다만 정보가 두 가지고요. 우리가 왠지 자연의 개방적이니까 머릿속에서 반대되는 인공에는 폐쇄적이겠거니라고요. 이상한 추론을 하게 되는데 내용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 이거 뚜렷하게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까지 한번 보죠. 그죠? 3번까지 한번 보죠. 자, 연결 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도 각도를 잘 잡아야 되죠. 그죠? 한번 봅시다. 뭐나 뭡니까? 기억 아니면 디귿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억 봤더니 과학은 현재 그대로의 실제에만 관심을 두고 그 실제가 앞으로 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의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귿 봤더니 과학과 종교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디귿 자체가 과학과 종교 전체에 대한 얘기기는 한데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뭐가 기억보다는 뭐가요? 디귿이 맨 앞에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맨 앞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돈하는 건지 그죠?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자고요. 그러면 일단 니은 보니까 그러나 각자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면 역접으로 뒤집어주면서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니은 앞에는 뭐예요? 상호 배타적이다. 보완적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리을 보니까 반면이라고 하면서 종교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실제보다는 당위에 관심을 가진다. 실제와 당위 얘기하고 있는 게 이미 기억이니까. 그죠? 그러면 뭐예요? 기억에서 과학은 실제, 그 다음에 반면 리을에서 종교는 뭐 당위에 관심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음 보니까 이처럼이라고 앞에 거 지시하고 있고요. 과학과 종교는 관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배타적이다. 관심의 영역이 다르다는 게 어디에서 언급했던 거예요? 기억과 리을에서 언급했던 거니까 미음에서 이처럼 뭡니까? 관심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배타적이다. 그런데 뭐 나와야겠어요? 그러나 배타적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다?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죠? 니은의 내용이 미음의 배타적이라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니까 역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걸 안에서는요. 뭐가 이어져야 돼요? 기억, 리을, 그 다음에 뭡니까? 미음, 니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기억, 리을, 미음, 니은 이어지는 게 요 각도밖에는 없고요. 당연히 여기서 디귿 다음에 니은이 나올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나 뭐예요? 상호 보완적이다. 그래서 상호 보완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 있기는 한데 니은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디귿 다음에 니은이 나오면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되는데 거의 유체이탈 화법이잖아요.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나 상호 보완적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걸 안에서는요. 이 그러나라는 표현 때문에 디귿 다음에 니은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죠? 요거 생각하시고요. 자,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조금만 더 이어서 가볼게요. 잠깐 숨 좀 돌리죠.